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인간은 말과 글로 된 언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언어적인 그림을 아직도 그리고 싶어 할까요? 과연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최초로 그림을 그린 예술가를 찾으면 되겠죠. 별별 미술관에서 이 모든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재미난 미술의 역사 속으로 초대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산울림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인류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근 탐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 계속 그 시기를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약 4만 5천 년 전에 그려진 동굴 벽화가 인류 최초의 미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인도네시아의 레앙 톤돈게 동굴과 스페인의 엘 카스틸로 동굴 벽화가 그것입니다. 저 때만 해도 15,000년 전에 그려진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라스코 동굴벽화를 역사책의 맨 앞장에서 배운 것 같은데, 이후에도 더욱 오래전에 만들어진 동굴과 벽화들이 새롭게 쏙쏙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2025년인데 그 앞으로 쭉 45,0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그때라면 나는 어떤 모습이고 주위 환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커다란 맹수에게 쫓기고 있거나 나무에 불을 피우고 있겠죠? TV에서 보던 이상한 동물 소리를 우우 내면서 돌도끼를 들고 다니는 원시인의 딱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땐 빙하기가 채 끝나지 않아서 따뜻한 햇빛도 거의 없었고 맹수를 피해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짧은 낮과 긴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동굴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원시인들에게 안전하고 신성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벽화는 동굴의 아주 깊은 곳에 높은 동굴의 천장과 벽으로 이어져 그려졌는데, 놀랍게도 원시인들은 참 다양한 주제와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동굴 벽화에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인물보다는 동물 그림이 많습니다. 밖에서 자신을 위협하던 동물들을 그리면서 사냥의 성공을 기원했을까요? 아마도 밖에서 위협받은 동물을 그림으로 남기면서 사냥이 꼭 잘 된다라는 믿음과 함께 이 동물을 그리면 실제로 잡을 수 있다라는 주술적 신앙이 간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잡지 못하면 반대로 내가 공격을 당하든 굶어 죽든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일 테니까요. 멧돼지, 사슴, 들소, 말 이렇게 멸종된 동물들을 포함해서 많은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졌습니다. 무수히 그려진 들소 그림의 등 쪽에 울퉁불퉁 파인 자국을 보면 실제로 사냥 연습을 했다는 것이 짐작됩니다. 지금의 다름없는 영상 시각적인 교육의 체험 현장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시 원시인들은 동물의 움직임과 특징을 연구하며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특히 쇼베 동굴벽화나 라스코 동굴벽화를 보면
뛰어가는 말이나 서로 싸우는 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엄청난 관찰력으로 표현하고 있고, 동굴에 들어가고 튀어나온 지형적인 굴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체감 있는 들소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진기도 없이 오로지 스치듯 관찰한 기억만으로 캄캄한 어두운 동굴 안에서 또 별다른 미술 도구도 없이 힘겹게 그려냈을 텐데, 묘사력은 현대인의 버금가는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천재 화가 피카소가 라스코 동굴의 벽화를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기죠. 미술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 라고요. 그때 이후 피카소는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자신만의 예술 세계로 다양한 작품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라스코와 쇼베 동굴을 검색해서 벽화를 감상해 보시면 생생한 동물들의 움직임을 영화처럼 그려낸 믿을 수 없는 몇만 년 전의 원시인의 놀라운 실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원시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감탄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변변한 도구도 없이 철 산화물로 붉은색을 만들고, 나무를 태운 숯으로 검은색을 내고, 흙으로 황토색을 만들어 색의 변화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안료를 가지고 직접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고, 또 그 밖에는 뼈의 관, 막대기 등 주변의 도구만을 사용해서 깊은 동굴의 어둠 속 어스름한 햇불에 의지해서 나의 눈에 맺힌 기억만으로만 그린 엄청난 스케일의 벽화를 보면 놀라움과 함께 지금의 나를 저절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토록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편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저 자신이 마냥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천장과 벽을 가득 채운 동물 그림들은 사냥 전략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동물 이동 경로나 계절의 변화 등 정보가 담기게 되면서 서로 공유되고 후대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미술인 동굴 벽화는 공동체 내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원시적인 언어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한 기록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면에서도 사실적인 묘사와 색채가 매우 뛰어나 가치가 높습니다. 지금도 미술 활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들이 이미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동굴 벽화 곳곳에는 사람의 손바닥이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있다와 같은 의미로 악수나 우리가 지장을 찍는 나의 존재를 각인하는 서명과도 같은 손도장이 다양한 기법으로 찍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의 안료를 묻혀서 찍어내는 찍기와 동물 뼈의 관을 이용해서 그 대롱 안에 안료를 채우고 손바닥을 벽에 대고 입으로 훅 불면 손바닥을 제외한 주변에 물감이 묻게 되면서 지금의 스텐실 기법처럼 손의 형상이 남게 됩니다. 동물을 칠할 때도 근육이나 털의 음영을 점진적으로 다르게 채색했고, 그래서 입체감이 강조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도 표현하기도 해서 생동감은 더 극대화됩니다. 돌이나 뼈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벽을 긁거나 새겨서 그림이 튀어나온 부조처럼 입체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작은 점들을 찍어서 나타낸 점묘 기법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몇만 년 전의 선사시대 인류는 단순한 선에서부터 색채, 입체감, 명암 등을 활용해서 이미 예술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79년 처음으로 스페인 북부 칸타브리아 산맥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선사시대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을 당시 전문가들조차도 가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화가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마르셀리노 산스 데 사우트롤라가 8살 된 자신의 딸 마리아와 함께 동굴 탐사를 나섰다가 작은 구멍이 난 곳으로 들어간 딸이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알타미라, 위를 봐! 라는 말인데요. 소다소! 동굴 천장엔 생생한 들소 그림이 가득했죠. 마치 들소떼를 만난 것처럼요. 이렇게 발견된 동굴의 벽화는 당시 학계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그 옛날 원시인이 그렸을 거라곤 아무도 믿지 않았죠. 당시 유럽에서는 선사시대 미술의 존재조차 믿지 못했으니까요. 당시 미술가들이 몰래 와서 그렸을 거라며 사우트롤라는 평생 사기꾼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비난받으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화병으로 죽지 않았을까요? 얼마 안 가서 프랑스에서도 선사시대 쇼베 라스코 동굴 벽화가 연달아 발굴되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이 납니다. 뒤늦게 마르셀리노 산스 데 사우트롤라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알타미라는 15,000년 전 인류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0년엔 한창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유럽에서 프랑스 남서부 몽티냥 마을 근처 라스코 동굴이 발견됩니다. 18세 소년 마르셀이 자기 강아지 로봇과 함께 숲을 걷고 있었는데 로봇이 갑자기 토끼굴 같은 작은 구멍으로 뛰어들었고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강아지를 찾기 위해 구멍을 들여다보니까 깊숙한 공간이 보였고 마르셀은 근처 고성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마르셀은 친구들을 모아 탐험대를 만들었죠. 동네 친구 자크와 방학이라 할머니 댁으로 놀러온 조르주, 전쟁통에 피난으로 온 시몬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탐험을 시작합니다. 막상 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깊은 동굴이었고 손전등을 비추자 수천 년 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벽과 천장에 가득히 나타났습니다. 말, 들소, 사슴, 야생소, 심지어 유령 같은 동물까지. 생동감 넘치는 예술작품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흥분하여 즉시 마을로 돌아가 역사 선생님과 어른들에게 알렸고 1948년 공식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면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르셀은 라스코 동굴 가이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벽화에 심한 손상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라스코 동굴은 폐쇄하게 됩니다. 대신 전문가들에 의해 공기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복제 동굴을 통해 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소년의 호기심 덕분으로 17,000년 전 인류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린 알아도 어느 산에 어떤 동굴 벽화가 수만 년 동안 잠자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 기대해 봅니다. 노래 듣고 동굴 밖으로 나온 인류의 그 다음 미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리워진 길 유재하. 여기는 수원 소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미술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25,000년 전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미술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에서 철도 공사 중에 출토된 11cm 정도의 붉은색을 띠는 작은 돌 조각입니다. 이목구비는 없지만 머리에는 나선형 디자인의 물결 모양으로 구불구불한 무늬도 새겨져 있습니다. 털뜨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3등신에 가깝고 가장 풍만한 배와 엉덩이를 가진 흡사 일본의 스모 선수와도 비슷한 육중한 몸매의 형태를 가집니다. 팔과 다리는 매우 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임신한 여성이 자기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의 비율로 조각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너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지금 시대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S라인의 몸매를 가진 비너스와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풍만한 여성의 모습이 왜 이렇게 조각되었을까요? 정말 시대마다 미의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후기 구석기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란 아이를 잘 낳아 배와 엉덩이가 매우 풍만한 여인을 조각으로 만든 까닭 역시 다산과 풍요를 간절하게 바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각도 단순한 유의가 아닌 그들의 생존과 신앙적인 도구로서의 절실함이 담긴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밀렌도르프의 비너스와 현대의 비너스, 누가 더 아름답다고 어떻게 장담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더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차은우가 남편보다 아들보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훨씬 잘생기고 멋져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아름다운 건. 기후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부족으로 모여 살다가 세력이 생겨 커지면서 국가를 만듭니다.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예술도 같이 꽃피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집트의 미술도 그 시작점에 자리해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 무렵부터 이집트는 나일강의 기름진 땅을 중심으로 눈부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는 강한 왕의 권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미술의 역할은 당연히 왕의 권력을 드높이기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집트 미술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친숙합니다. 놀이공원이나 노래방, 찜질방, 야외 수영장 같은 곳에 화려하게 장식된 투탕카멘 황금 가면과 검은 아이라인으로 짙게 눈화장된 파라오, 이런 이집트 양식의 인테리어가 한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이집트는 번성합니다.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파라오나 권력자들은 풍요로운 삶의 끝,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정말 싫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죽음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의 영원성을 믿으며 카가 오래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육체를 미라로 만들고 혹시 모를 훼손을 대비해서 이상적인 신체 모습을 본뜬 여러 개의 조각상을 같이 매장했습니다. 왕권을 위해, 내세를 위해 이집트 미술은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대상을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물과 사물을 그릴 땐 고정된 법칙에 따라 상징성과 규칙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신과 파라오는 월등하게 크게 그리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노예와 여자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그려서 위계적 비례를 강조합니다. 특히 한 시점이 아닌 여러 시점으로 필요한 대로 그립니다. 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사람의 시각적 형태를 완벽하게 조합해서 얼굴과 다리는 측면으로, 상반신과 눈은 정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정면성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색에도 빨강은 남성, 노랑은 여성, 초록은 생명, 검정은 죽음과 부활 등 그 색상만이 가지는 고유한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기원전 1420년에서 137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런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네바문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연못이 있는 정원은 고대 이집트 귀족들의 정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입니다. 중앙에 직사각형 연못이 떡하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연못 안엔 물고기와 새들이 그려져 있고요. 분명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인데 연못 속의 물고기는 어물전에 파는 것처럼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의 종류나 크기, 지느러미 모양 등 형태를 잘 알 수 있게 뛰어난 기술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못 주위를 야자수, 무화과나무, 파피루스 등의 식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나무는 측면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서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정원 전체의 구조는 평면도 형태로 표현된 독특한 시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위주로 그리는 방식처럼 수평의 시점이 혼합되어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림 속 연못 위의 오리, 외가리 같은 새들도 날아다니고 있고 일부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나무에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풍요로운 정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듯 보이지만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소유한 이 정원의 모습은 사후 세계에서도 계속 머무를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무덤, 벽화, 피라미드, 조각상 등 이집트 미술은 영원성과 사후 세계를 중심으로 죽은 자가 내세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고대 이집트 미술은 종교와 왕권을 중심으로 하여 3000년 이상 거의 변하지 않는 형식을 유지하며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미술사 강의를 할 때 이집트 미술 부분이 나오면 가장 무서운 미술이라고 멘트하곤 합니다. 이집트와 같은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여러 문명이 남긴 예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곳 또한 신과 왕권을 강조하는 특징으로 미술이 발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의 사이를 의미하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거대한 두 강의 기름진 땅에서 번성합니다. 수메르인들이 개척한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서령 문자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세기에는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거대한 피라미드형 계단식 구조의 종교적 기념물이 건설됩니다. 이집트 문명과 차이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지역이 사방이 모두 튀어 있어서 끊임없이 외침이 있었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지금 이곳에서의 현재 삶에 집중합니다. 미술의 주제 역시 격렬한 전쟁의 전투 장면과 왕의 업적을 부조로 새겼습니다. 유명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 입구를 커다랗게 지키고 있는 라마수라는 날개 달린 황소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는데요. 이곳의 미술은 정교하게 묘사되고 힘과 권력을 강조하는 작품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지중해 바다로 가볼까요? 최초의 유럽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원전 1100년경까지 지중해 에게 지역인 그리스의 미케네, 크레타 섬의 미노스, 키클라데스 제도 등에서 발전한 고대 문명을 말합니다. 특히 일찍부터 지중해 바다를 통해 상업활동이 활발했던 크레타 섬에서 번성한 미노스 문명 속에서 꽃피운 미술은 밝고 화려하며 상업 문명의 자유로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미노스에서는 성벽이 거의 없고 해양 무역으로 번영과 풍요로움이 넘치고 종교와 자연 숭배가 자유로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는데 벽화 속의 여성들이 중요한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남녀 모두 활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당시 다른 문명에서는 인물을 그리거나 조각할 때 남성 위주의 모습이거나 딱딱하게 경직된 자세로 그려지거나 조각되지만 미노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는 부드러운 곡선과 흐름을 살려서 인물을 더욱 자연스럽게 묘사한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머리카락도 구불구불 아름답고 얼굴과 몸의 곡선도 수려합니다. 또한 고정된 자세가 아니라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울 만큼 밝고 다채로운 색채가 미노스 미술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 원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줍니다. 곡선을 아름답게 써서 그런가 봐요. 색채 대비도 강하고 선명하고 마치 따사로운 지중해 햇살 아래 눈부시게 펼쳐지듯 시각적으로 경쾌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작품 새 여인, 파리의 여인, 벽화에 그려진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여성은 푸른 배경에 붉은 입술, 화려한 머리 장식, 지금 보아도 세련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는 미노스 벽화와 도자기에 해양 동물, 꽃, 나무 이런 자연의 요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백합 벽화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부드럽게 묘사하고 벽면을 가득 채운 돌고래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상쾌한 기분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황소경기는 사람이 황소 등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역동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황소경기라는 투라고 하면은 보통은 소를 죽이는 경기인데 크레타 섬에서 벌어진 황소경기는 투우사도 소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투우사와 소가 마주 서고 서로 다가가 소의 뿔을 투우사가 두 손으로 잡으면 소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치받게 되겠죠. 투우사는 그 힘을 이용해서 발판 삼아 소의 머리 위로 점프해서 제주를 넘습니다. 소의 등에서 한 번 더 제주를 넘고 소의 꼬리 쪽 뒤로 착지하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성이 안아주는 놀이라고 합니다. 벽화를 보면 사람과 뿔 달린 소가 한마당에서 흥겹게 벌이는 놀이가 아름다운 곡선으로 또 생명력 넘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자기 작품 역시 화려한 색상과 무늬로 문어, 물고기, 산호 등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을 정교하게 묘사한 양식이 돋보입니다. 문어가 그려진 항아리는 커다란 문어가 항아리 전체를 감싸며 꿈틀꿈틀 살아있는 듯한 표현이 정말 멋집니다. 당시 미노스인들은 바다와 자연을 신성시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음을 예술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미노타우루스 전설의 배경이 되는 크노소스 궁전도 진짜 미궁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다채로운 벽화와 기둥장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공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예술 작품과 같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후 미노스 문명의 예술과 건축 양식은 미케네 문명과 고대 그리스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1450년경부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산토리니 화산 폭발로 쓰나미와 기후변화로 경제 타격으로 소멸되었거나 미케네 문명의 침략으로 크레타 섬을 점령했다는 가설만이 남아 있습니다. 미노스 미술을 보면서 5,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완벽한 미의식을 재현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또 갑자기 사라져서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지중해 눈이 부신 햇살과 따뜻한 바다 위에 떠있는 미노스 섬.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곳. 그래서 아픔과 걱정일랑 하나도 없는 듯 오로지 즐거움과 기쁨만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미노스 벽화로 들어가서 돌고래와 헤엄치는 상상을 하며 평화롭고 자유로운 감정을 잠시나마 느껴보고 싶습니다. 채율이 바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여기는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기원전 7천년 무렵부터 그리스는 문화적 번영을 맞이합니다. 그리스 미술은 서양 미술사의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후대 예술가에게 조각, 건축, 회화, 미학적 개념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감상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스 조각품의 대부분은 원작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 다시 만들어진 복제품입니다. 기원전 146년부터 그리스를 지배한 로마 제국은 오히려 건축 예술 등 다방면으로 우수한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지배하는 국가의 문화에 그대로 흡수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 미술품이 전리품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의 예술가들도 로마로 이주하게 되면서 그리스 미술의 걸작들이 널리 복제되고 고대 그리스의 예술은 로마로 그대로 계승되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로마인은 그리스 신까지 받아들여 로마 고유의 신과 혼용해서 제우스는 주피터로,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로 그리스 신들에게 라틴어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로마인은 실용을 중시했고 미술 작품은 사치품으로 여겨서 소박함을 미덕으로 삼았었는데 부와 권력을 가진 로마 상류층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동경해서 주거 공간도 그리스풍으로 꾸미고 저택을 장식하기 위해 그리스에서 청동과 대리석으로 만든 수많은 조각상과 장식품들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미술을 상품화시켰고 당시 그리스인 조각가들은 원작을 본떠서 기계적으로 새기는 모각 기술을 발달시켜 그리스 미술의 걸작들을 수도 없이 복제했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리스 시대의 조각 작품은 지금도 서양 미술사에서 예술의 이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걸작들입니다. 그리스 시대 미술은 조각 작품을 통해 크게 아르카익, 클래식, 헬레니즘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 초까지인 아르카익 시기는 이집트 미술에서 받은 영향을 벗어나지 못해서 매우 뻣뻣하고 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인 조각 작품으로는 신전에 바치기 위해 제작된 소녀상인 쿠로스와 코레가 있습니다. 얼음 땡 놀이처럼 잔뜩 굳어 있는데 입술만 미소를 띠고 있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렇게 어색한 미소를 아르카익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조각상의 이상적인 비례와 균형이 완성되었을 때는 기원전 5, 6세기의 클래식 시기입니다.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동 자세에 머물렀던 아르카익 시대와는 달리 클래식 시기는 균형과 이상적인 인간의 몸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서양 미술사의 미학적 기준점이 되는 시기로 서양 미술의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클래식 시기에 만들어진 조각상의 특징은 인간의 이상적 신체 비율을 엄격한 양식에 의해 제작합니다. 특히 신이나 영웅이 지니고 있을 법한 고귀한 정신, 에토스를 추구하는 엄숙하면서도 영웅적인 모습을 조각상 안에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신이 내려주신 선물로서 아름다운 인간의 육체가 신들을 더 기쁘게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곧 선함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남자가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역시
덕을 쌓는 일과 같고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려한 외모와 신체를 열심히 가꾸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은 그만큼 신과 가까워지는 일이고 신도 그러한 모습에 기뻐한다는 이러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존재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하등의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논할 수도 없었고 여성의 조각상도 옷을 벗은 누드도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리스 남성들은 신체를 단련하고 올림픽을 열어서 서로 경쟁하듯 겨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도자기 그림에서 보면 남성들이 옷을 벗고 달리기를 하거나 서로 겨루기를 하거나 올림픽이 열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는데요. 조각가 프락시텔레스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헤르메스와 어린 디오니소스는 올림픽 우승자의 신체를 모델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유명한 조각이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 폴리클레이토스의 창을 든 사람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이상적인 신체 비례를 적용해서 완벽한 남성의 육체를 조각했습니다. 역동적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콘트라포스토 기법이 등장하는데요. 경직돼서 두 발로 뻣뻣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로 힘을 주고 비스듬히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표정은 다소 무덤덤하게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그리스인의 가치관이 작품에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나 슬픔, 아픔, 이런 순간의 감정을 뜻하는 파토스를 억제한 표정이 미덕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비극적인 장면에서조차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억누르는 듯한 절제미가 더욱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클래식 시기의 작품은 인류의 미술사에 영원한 고전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미의식은 헬레니즘 시대를 맞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 건설과 동방 원정을 계기로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기원전 130년에서 100년경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번성하면서 고전적인 양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스에서 추구하던 철학적 사상이 아닌 개인적인 감각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상주의보다는 개성과 디테일을 강조한 사실주의적 표현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조각작품이 예술작품으로서 감상의 대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면서 점차 감각적이거나 관능적인 조각상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하고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먼저 라오콩 군상은 거대한 뱀들에게 목이 졸리고 고통받는 라오콩과 그의 두 아들의 죽음의 순간을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마치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찡그린 얼굴, 긴장된 근육, 비틀려 몸부림치는 자세에서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생생하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과 피부의 질감 표현이 매우 정교해서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주고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의 특징인 그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해부학적 표현 그리고 감정의 극대화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06년 로마에서 발굴되었을 당시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르네상스 거장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에는 라오콩 군상에서 받은 영향으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나 최후의 심판에서 비슷한 근육 표현과 함께 드라마틱한 구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오콩 군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인류 미술사에서 감정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큰 변화를 준 작품입니다. 18, 19세기 예술가들도 라오콩 군상의 구도를 연구하며 고전미를 재해석했고 조각뿐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강렬한 감정 표현과 역동적인 구도의 모범이 된 헬레니즘 미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격렬한 죽음의 순간을 표현한 라오콩 군상 앞에 서서 느낀 것은
그림으로 그려내기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기원 전에 조각의 도구조차도 변변치 않았을 때 오로지 끌 하나로 다각적인 연출을 계산해서 이렇게 살아 꿈틀거리듯이 조각한 것이 믿기 어려웠고 그저 대단해 보여서 감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작품으로는 1820년 그리스 밀로스 섬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참 유명한 작품입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 중 하나로 우아한 곡선미와 이상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이 강조된 작품입니다. 비너스는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싣고 다른 쪽 다리는 살짝 구부린 형태로 몸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콘트라포스토의 자연스러운 동세를 보여주면서 헬레니즘 양식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팔이 없는 모습으로 유명한데 원래는 팔이 있었을 것이고 발견 당시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러 학자가 팔이 있던 모습을 연구했는데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의 심판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되었을 때 받은 황금 사과를 들고 있는 포즈이거나 거울을 들고 있었거나 단순하게 치맛자락을 잡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표정은 완전히 미소 짓지도 완전히 무표정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미술대학 입시할 때 비너스 석고상은 단골로 나오는 시험 주제라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느 날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저의 기분에 따라 표정의 느낌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너스의 오묘한 매력적인 감정 표현은 후대 사람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남았고 현대 패션계와 예술가들에게는 우아한 곡선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바나나 라마가 부른 비너스입니다. 고대부터 시작된 미술의 행위는 인간이 남긴 최초의 시각적 언어로서 동굴과 바위벽에 새겨진 그림에서부터 웅장한 신전 조각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화와 역사, 신앙과 일상의 흔적을 담아낸 기록입니다.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려 했던 깊은 열망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이후에는 미술이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을 담고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담아낸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오늘 딱 어울리는 명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